안녕.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다. 처음으로 연재 중단을 해봤어. 내가 길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계속 나아가기가 힘들더라고. 길을 잃고 방황했던 것들을 수습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연재 중단을 처음으로 해봤어. 사실 완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오픈하는 그런 방식이 더 나은데 남을 따라가려다가 가랭이가 찢어졌지. 나하고 맞지 않는 방법을 계속 추구하면서 내가 아닌 방법을 계속 추구하면서 롤모델을 찾으려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에서 찾아야 되는데 좀 많이 잘못됐더라고. 그래서 연재 중단하고 나서 기분이 안 좋더라. 한 이틀간은 페인처럼 있었어. 너무 우울하더라고. 나는 극 N이어서 항상 상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상상이 현실이 안 되면 공상에 불과하잖아. 그러면 약간 살인자가 된 것처럼 되게 슬퍼져. 그 마음으로 쓴 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띄워줄게. 언젠가 저것도 내가 새로 채널을 하나 파가지고 아트 채널이라고 한 거가 있는데 거기에 올리고 싶어. 나는 그 상상이 현실이 안 되고 뭔가 흩어진다 이러면 사실 엄청 괴롭거든. 내 우울이나 그런 거는 거의 다 여기에서 나와. 누가 건들지 않아도 이런 것에서 좀 예민함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창작을 할 때가 내가 가장 순수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 과정에 있어서 좌절할 때도 있고 지금은 약간 좌절기? 지금 나이 32살인데 다시 10대가 될 것 같아.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사실 몸도 자꾸 변해. 안 나던 곳에 털도 나고 원래 나 여기 한 3-4가닥 나가지고 그거 뽑았거든. 근데 지금 3-4가닥보다 더 많이 나. 더 자주 뽑아야 되고 다른 데도 안 나온 곳에 털도 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 뒤늦게서야 사춘기인가. 물음표도 많이 들어. 아니면 내가 요즘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있어서 내 몸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원래 밖에서는 이런 옷 절대 안 입지만 요즘에 문득 거울을 보다가 현타가 온 거야. 원래 집에서 전에 몇 번 찍어서 올렸던 목 잘린? 이상한데? 목 부위가 잘린 살짝 그 브이넥스러운 그런 티셔츠 하나에 팬티만 입고 이렇게 다녔는데 거울을 보는데 너무 못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최소한의 격식은 차리는데 어쨌든 격식을 차린다는 것 자체가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 사람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이니까. 그러다가 나 자신한테 잘 보이려 하고 나 자신한테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면 안 돼? 이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내 몸매나 이런 거는 내가 바라는 이상향이랑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이라도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는 게 낫지 않아? 원래 나는 이런 스타일 옷 되게 좋아하거든.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입고 다녔어. 그 정신과 약 먹으면서 살이 3달 만에 20kg가 찌고 내가 정말 괴로워하는 직업을 내가 고르고 거기에서 탈출할 생각도 전혀 안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10kg가 또 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다 잃어버렸어. 왜냐면 가리기 바빴거든. 너무 못나서 가려야 되고 사실 이 옷이 하얘서 비치잖아. 이렇게 젖꼭지 그런 패치를 니플 패치를 붙여도 이게 딱 나 니플 패치 붙였음 딱 이렇게 티가 나서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 달려있는 거 그냥 보이는 건데 보이는 게 뭐 그렇게 안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리고 예쁘고 말랐을 때는 이런 옷도 입고 다녔어 사실. 근데 지금은 못 입겠더라고. 나이 들어서? 아니 내 몸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은 예전에 한번 뭉태기를 사서 집에 있단 말이야. 이걸 못 입고 다니고 이거를 집에 있을 때라도 입고 다니자. 나 자신한테는 좀 잘 보이고 싶다 이 생각에 요즘엔 이러고 다녀. 바지도 입어. 바지도 이렇게 보이려나? 이렇게 입고 다녀. 무튼 요즘엔 계속 나를 찾아가는 중. 이 여정이 언제쯤 안정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어떤 작가가 연중을 했다면 나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 작가님 빨리 쓰시라고요. 약간 이럴 것 같아. 근데 내 독자분들은 안 그렇더라고. 조용히 공감 이거 누르고 가시는 분도 있고 정말 따뜻한 댓글을 많이 받았어. 그 댓글을 보면서 감동의 쓰나미와 솔직히 죄책감을 더 느꼈어. 나는 뭔가를 죽인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번 거는 죽인 건 아니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지. 내 방식대로 쓰기 위해서 중단을 결정한 거지. 그래도
한 이틀간은 마음이 괜찮진 않더라. 너무 복잡하고 뒤숭숭하고 힘들더라. 지금은 괜찮아졌어. 일단 내 페이스대로 글을 다 쓰고 하나씩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완결을 치고 하나씩 오픈. 원래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자기를 알아가기 위해 만든 거잖아. 남이 아니라.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변질돼서 남을 판단하기 위해 자꾸 쓰는데 이거는 원래 자기를 알아가기 위해 만든 거야. MBTI에서 빠져있는 가장 큰 게 애니어그램에는 건강한 상태일 때, 보통일 때,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때 이게 세 가지가 나뉘어 있어. 근데 MBTI는 그게 안 나뉘어 있는 게 가장 큰 흠인 것 같아. 나는 애니어그램이 4번인데 내가 불건강할 때, 내 정신이 건강하지 않을 때 나는 2번처럼 활동을 하려고 해. 애니어그램 4번은 약간 예술가형 그리고 이상주의자 이 타입인데 2번이라고 하면 계속 남을 의식하고 남한테 자꾸 이렇게 하고 그 타입이더라고. 근데 그걸 읽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계속 난 그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내 정신이 건강할 때는 나는 나한테 집중해. 내 작품에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보면 내가 좀 주의해야 될 거를 좀 면밀히 볼 수 있어. MBTI 같은 경우도 내 삶을 이렇게 곱씹어보면 문득 내 인생에 나타나 좀 나를 들추신 사람들은 사실 ENFP였어. 근데 정말 웃긴 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는 이효리 누나가 ENFP야. 그래서 그것도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걸 잘 봐야겠더라고. 판단으로 누군가의 유형을 막 기피하거나 뭐 이러면은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없더라. 요즘에 내가 많이 나를 내려놓고 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웠더니 배우는 게 더 많아. 경험하는 것도 되게 많고. 닫힌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는 나에게 들어오는 게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나는 고이고 나는 썩어. 음악을 들을 때도 나는 무조건 9000이 최고지. 그게 노래야. 약간 이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꼰대였네. 그런데 요즘에는 별 편견 없이 이렇게 음악을 그냥 막 듣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많더라. 요즘 아이돌들도 좋은 노래가 되게 많더라고. 전엔 내가 닫힌 마음으로 보니까 이런 것을 내가 겪을 수가 없고 새로운 것을 겪지 않으니까 나는 성장할 수 없었고 나는 계속 고였구나. 음악에 비유했지만 꽤 많은 것들이 그랬더라고. 그 마음을 여는 거의 시작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였거든. 내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책이 있는데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 여기 하나씩 띄워줄게. 나는 언제나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내 거이고 그건 곧 나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그걸 배웠어.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내 것이지만 나는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거를 정말 가슴 깊이 배웠어. 그리고 2번째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 그 책을 통해 나는 지금 있는 법을 배웠어. 묘사하기를 물론 내 필터를 거쳐 나온 거기에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근데 내가 느낀 거로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친 건지 봐라. 우리가 지금 현재 있으면서 얼마나 과거에 있고 얼마나 미래에 가는지 봐라.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과거에 있으면 우울하고 슬프고 후회되고 미래에 있으면 불안하고 답답해. 근데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 나는 정말 그렇게 많이 살았고 그러면서 놓치는 지금 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를 배웠어. 그 이후로 내 이름이 지수민이니까 지금을 살자 수민아. 이렇게 지읒 시읒 미음 이렇게 나름의 의미부여를 하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그걸 상기하려고 해. 지금을 살자. 그리고 나를 천천히 관찰하다 보면 너 왜 이렇게 슬프지? 할 때는 내가 주로 과거에 있을 때고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할 때는 내가 미래에 있을 때더라고. 그리고 3번째 책으로는 요즘 회사에 읽고 있는데 수련을 하신 분께 추천을 받았는데 1년 넘게 안 읽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읽고 있어.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진작 읽을 걸 이걸 또 느끼고 있어.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이라는 책인데 아까 회복탄력성 수업이나 이 순간의 나는 개념을 배웠다면 그거를 가슴 깊이 배웠다면 머리가 아니라 이 책은 현실에 적용하는 법을 알려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4가지 질문을 통해 나답게 살 수 있게 알려줘. 정말 도움되는 실용서랄까? 그래서 요즘 힘을 빼고 인생을 가볍게 사는 법을 적용해 나가고 있어. 그걸 배웠으니까 적용해야지. 저번에 소개했던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에서 나온 스티븐 킹의 그 한마디 놀이터라는 표현이 꼭 작품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더라고. 인생 자체를 놀이터로 보면 되게 가볍고 즐거워진단 말이야. 정말 감사하게도 나는 90년대에 태어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짬뽕된 세대잖아. 내가 어릴 때는 CD를 굽고 플로피 디스크를 쓰고
mp3에 노래 5곡 넣으면 끝났거든. 이런 새로운 세대도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릴 때 놀이터에서 그렇게 놀았을 때 되게 자유롭고 행복했어. 근데 놀이터는 나만의 것이 아니잖아. 누군가 이렇게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도 발생하지. 그런데도 놀이터는 재밌었어. 그거를 인생 전체에도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 인생이라는 게임이라고 하면 나는 게임을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별로 없어서 인생을 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안해지더라. 누군가와 공유하는 이런 놀이터, 사회적 놀이터, 그리고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 뒷마당에 이렇게 하는 이런 나만의 놀이터.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더라고. 사실 우울했던 게 그 연재중단 말고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았고 내 자신도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다시 사회로 나가야 돼. 근데 그게 너무 싫고 짜증나고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화도 나고 네가 조금 더 너한테 채찍질했으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비난의 화살도 나한테 돌리게 되고.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필요해서 이런 게 왔을 수도 있겠더라고. 하나씩 힘을 빼고 내가 나 자신한테 주어진 짐, 내 의무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놓고 있어. 그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나 자신을 믿자. 약간 이러면서 이런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없어도 된다는 거는 4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배웠어. 사막이라는 곳에 누군가 버린 캔이 굴러다닐 때 아무런 판단 없이 그걸 지켜보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캔이 있네? 주워다 버려야지.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여기다 캔을 버렸어. 개념이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거기서 좀 배웠어. 뭔가를 할 때 그냥 하면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고 그냥 내 인생에 이게 나타났구나 하고 보낼 수도 있고 그냥 지켜보면서 갈 수도 있고 그게 고난이라면 이걸 어떻게 넘을까? 이런 생산적인 생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왜 하필 내 인생에 나타났지? 이런 식으로 되면 괴로움이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바이런 케이티가 소개하는 4가지 질문을 통한 생각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 누구는 뭐뭐 해야만 해 라는 것이 굉장한 족쇄가 되더라고. 내 생각에 내가 선을 그어놓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하나씩 타파하고 있어. 근데 그 족쇄는 내가 나 자신한테 묶어놓은 게 굉장히 컸더라고. 나는 예술을 해야만 해 라는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해야만 해스러운 글이 나오고 완벽주의가 자꾸 발현되고 이런 거였더라고. 그래서 요즘 나 자신한테 계속 그러고 있어. 예술가가 안 돼도 괜찮아. 수민아, 너가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나 자신을 정말 판단 없이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일종의 패턴이 좀 보이더라. 언젠가 내가 쓰고 싶은 소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비애 소설이라기보단 큐어 소설에 가깝고 자서전에 가까운 소설이야. 나만의 세계에서 겪은 걸 적어가고 싶어. 나만의 분열? 이런 거? 사실 나는 현실에서 본 것들을 그렇게 잘 기억하지는 못해. 누군가의 이름도 금방 잊고 얼굴은 진짜 잘 못 알아봐. 근데 나는 내 정신세계에서 본 거는 되게 기억을 잘해. 그런 사람이 억지로 사회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당연히 괴롭지. 사회에 있어도 나라는 사람이 나대로 지낼 수도 있는 거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아무튼 요즘 관찰하다 보니까 내 자아에 3가지 방면이 있더라고. 아이자아, 창조하고 창작할 수 있는 아이자아, 굉장히 즐겁고 해맑지. 그리고 청소년 자아, 뭔가를 잘 흡수하지만 분노도 커.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 자아, 통제하고 관리하려 하고. 근데 내 부모 자아가 커지면 내 청소년 자아가 반항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내 아이 자아는 도망가. 내가 나를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나는 괴로워해. 애초에 나는 누구한테 통제받는 걸 좋아하지도 않거든. 나 자신한테도 그렇더라고. 그리고 애니어그램 4번에 대해서 누군가가 올려준 그런 영상을 봤는데 당신이 4번이라면 진정으로 알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려 하고 하면 할수록 벗어나고 괴롭지만 오히려 아무런 계획과 이상 없이 할 때 당신은 순수한 즐거움을 느꼈다는 걸. 그거는 맞더라. 써야만 해 라는 게 아니라 진짜 쓰고 싶어서 내가 창작이 너무 즐거워서 쓸 때는 몇 날이고 몇 시간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즐거워서 하거든. 근데 해야만 해로 돌아서는 순간 고통이 시작이더라고. 사실 이 채널 이름이나 필명이나 이네임이라고 하잖아. 내 카톡도 이네임으로 해놨거든. 사실 그건 내가 개념하고 싶은 이름이었어. 아빠의 성인 지씨성을 따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엄마의 성인 이씨 그리고 내가 어릴 적 만들어낸 친구가 네임이라는 애였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예쁘고 잘생기고 마른 몸매에 너무나 멋진 그 친구. 어릴 적 일기를 보면
마치 두 사람이 쓴 것 같아. 내가 봐도. 나는 나를 욕하고 네이미를 찬양해. 지금과 다른 이상 속에 사는 네이미처럼 되려고 해. 그치만 현실은 안 그러니까 난 나를 증오해, 혐오해. 어릴 적에 겪었던 엄마는 나를 정말 증오하고 혐오했지만 또 나를 사랑했어. 내 친척 중에는 진짜 부모가 버려서 고아원에 산 애도 있었어. 엄마는 나와 내 동생을 버리지 않았어. 하지만 언제나 내 집에서 나가. 내 집이야. 내 돈이야. 자녀들을 기생충처럼 여겼어. 근데 그게 곧 내 성격이 됐더라고. 정말 슬픈 게 나는 내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 나는 내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나는 내 아빠처럼 돈 개념이 사라져버렸고 빚을 한뜩 안고 그리고 나는 내 엄마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더라고. 그런 나를 개조해보려고 엄청 노력했지. 32살이 되어서 깨달았어. 아, 나는 개조할 대상이 아니야. 이해할 대상이었어. 하고. 나를 이해하니까 이제 타인들도 이해가 돼. 심지어 나를 상처 준 사람도 이해가 돼. 그리고 내 이런 자아들의 이름을 붙였어. 아이자는 정말 순수하고 이상 속에 살아가니까 네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청소년 자아, 내가 항상 없애고 증오했던 청소년 자를 민수라고 정하고 그 아이를 보듬어 주기로 했어. 민수란 아이가 있는 장점, 걔는 정말 흡수를 잘해. 스펀지야. 근데 얘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 좋은 것도 다 흡수해. 나쁜 환경에 있으면 나쁜 것도 흡수하지만 또 수민이라는 나 자신의 부모 자아가 통제하려 하고 난동을 피울수록 민수는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3대 악습이 있어. 야동을 보고 의미 없는 유튜브를 보고 의미 없는 게임을 해. 게임도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게임이면 나는 뭔가 배우고 느끼고 이러겠지만 정말 의미 없이 어딘가에 끌려가 계속 싸우기만 하는 그런 의미 없는 게임? 유튜브도 의미 있는 그런 걸 보면 좋지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기억에도 안 남는 그런 거? 내 안에 갈등하는 이 자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다 포용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 민수를 죽이려 하지 않고 네이미를 억지로 빼려 하지 않고 나라는 수민이가 모든 걸 자꾸 통제하려 하지 않아. 그때 난 자유를 느끼더라. 그때 나는 놀이터라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더라. 그리고 두 가지 더 했어. 이거는 내 안에 자아들의 그냥 이름을 붙인 거고 이렇게 하면 관찰자 입장이 잘 안 되더라고. 예전에 내가 사람들한테 엄청 휘둘리고 엄청 상처를 받고 여기 써놓은 게 있어. 여기 붙여놨는데 이 이후로 나는 그런 것을 또 반복하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때 약간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어.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다른 거에서 이미 그런 게 있었잖아. 그때 적어놨던 거야. 일기 올 시를 쓰는 건 나를 돌봐주고 나와 대화하는 것. 나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자. 속이든 바뀌든 이거. 그래서 집에서 산책하는 게 너무 좋고 편해. 혼자 말하고 혼자 작업하고 이게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우울할 때는 말을 안 해. 그래서 두 가지의 이름을 더 붙였어. 아까 네임 수민 그리고 민수는 내 자아에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외부적인 거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였어. 내가 매일 안고 자는 해마야. 요즘 이렇게 안고 자거든? 얘가 빨래를 잘못해서 축으로 들어가지고 이러고 자. 얘 이름은 실행이야. 내가 원래 걔 공포증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17살에 집에서 쫓겨나고 혼자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집에 걔가 있더라고. 솔직히 처음에 그 걔한테 질투도 했어. 너가 나의 대체품이었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그 시추를 처음에 이렇게 만질 때는 이렇게 만졌단 말이야. 근데 그 걔를 통해 그 공포증을 깼어. 어릴 때 동생도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사실 나도 그 죄책감이 있어. 동생도 이 생명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고 나도 몰랐고 더 어릴 적으로 돌아가면 나는 내 동생한테도 죄책감이 있어. 내가 엄마한테 당한 걸 너한테 그대로 풀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지 못해서 했던 그런 거. 영화 더 리더라고 있어. 나는 그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요약된 유튜브 영상을 봤어. 무지는 사람을 정말 어리석게 만들어. 지식적으로도 그렇지만 행동에 있어서도 정말 어리석게 만들어. 내용이 그를 몰라서 나치가 시키는 대로 한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야. 그 여자가 나중에 글을 배우고 나서 자기가 한 짓이 뭔지 깨닫게 돼. 그 여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해. 근데 그 무지가 나에 대한 무지도 나를 정말 어리석게 만들더라고. 아무튼 그 시추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공포증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 아이의 빈자리를 통해 지금도 나는 시추 상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정말 힘들 때는 시추 영상을 보면 너무 웃음이 나. 내가 언젠가 내 능력이 되고 강아지를 책임질 수 있게 되면 오드아이 암컷 시추를 키우고 싶어. 내가 그 아이를 애자라고 불렀거든? 나쁜 의미 아니고 그때 영화 중에 애자라는 영화가 있어서 그걸 따라 붙였어. 동생은 소원이라고 불렀고 엄마는 버진이라고 불렀어. 시추는 멍청하다고 하는데 얘는 정말 똑똑했어. 내가 정말 얘를 혼내고 때리면서 배변 훈련을 시킨 거
동생은 사실 아무 데나 보든 그렇게 신경 안 썼거든.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나중에 새로운 장소로 가더라도 화장실을 찾아서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 그리고 내가 애자로 불렀으니까 내가 버진이나 수원이라고 부르면 나한테 안 와. 애자라 불러야만 와. 정말 똑똑한 애였어. 그 애를 사랑으로 이렇게 못 다뤄줬다는 그 슬픔,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나는 사랑이 없는 집안에서 점점 내 안으로 파고들었고 동생은 바깥으로 나돌았어. 그런 동생을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미안함, 여러 가지를 많이 느껴. 그 시작은 나를 이해하고서부터더라고. 아무튼 미래에 내가 그런 시추를 키우게 되면 나는 실행이라고 짓고 싶어. 근데 지금 해마 인형에 실행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얘를 이렇게 보들보들 하면서, 이게 모찌 인형이라 되게 보드럽거든. 이렇게 하면서 시추를 상상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 좋아. 두 번째로는 이 인형. 난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걸 잘 못 버려. 근데 요즘에는 의미 없는 선물은 버릴 수 있게 됐어. 근데 이 인형은 그 당시에는 괴로웠고 걔도 휘둘리고 나도 휘둘리고 했지만, 그리고 걔가 막 이상한 짓도 되게 많이 했거든. 손등도 핥고 진짜 물음표 주는 짓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걔를 판단하기 전에 걔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 걸 하는 후회가 남는? 어쩌면 나는 그 아이의 귀인이 되고 싶어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걔가 내 인생의 귀인이었더라고. 친구도 가족도 연인도 못했던 거를 걔가 해냈더라고.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 그 아이가 줬던 선물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집에 보관만 하고 있다가 얘한테 이름을 붙여봤어. 걔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내가 걔한테 인형을 줬어. 처음에 인형을 줬더니 그 인형을 열받는다고 막 찢어놨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인형을 줬어. 나중에는 걔가 그 이름에 슈민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막 내가 잔소리하거나 이러면 머리를 막 이렇게 집어넣더라고. 내가 선물 받은 선인장한테는 슈민 이렇게 이름을 짓고 물을 계속 주고 약간 그랬어. 그 기억을 통해서 난 이 인형의 이름을 슈민이라고 지었어. 그리고 내가 언젠가 나중에 춤을 잘 추게 되면 그 채널 이름은 댄슈민. 일단 지금 구상으로서는 그거야. 아트 채널도 별개로 이렇게 3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싶다. 약간 이런 꿈이 있어. 아무튼 얘를 그냥 걔가 나를 슈민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그냥 슈민이라고 지었고, 처음에는 얘가 무의식 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전에 내가 쓰는 소설을 딱 켜놓고 그 앞에 얘를 이렇게 딱 앉혀놔. 그렇게 하니까 무의식 중에 일하는 기분도 들고 계속 나도 뭔가 내 작품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있다가 그냥 쟤를 있는 그대로 그냥 예뻐하고 사랑해보기로 했어. 내 내면이 밖으로 나왔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머리가 복잡할 때 얘랑 대화하듯이, 그 미국 드라마 보면 심리상담사가 나와서 성폭행 당한 애한테 인형을 주면서 자, 그가 너의 어디를 만졌는지 말해봐. 여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요즘에 얘를 좀 나라고 생각하면서 머리가 복잡할 때 슈민아, 머리가 복잡하구나, 머리에 뭐가 많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쓰다듬어주고 내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해내서 이렇게 만들어냈어. 그렇게 하면 좋은가? 내가 감정에 매몰되지 않아. 내가 객관적으로 보여. 그러면 해결책이 쉽게 나와.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어. 지금 치과를 계속 다니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면 끝날 것 같긴 한데, 그게 끝나고 바로 일을 잡으려고.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고 내가 하고픈 창작도 같이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놀이터라고 여기려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할 땐 이걸 통해서 미니 슈미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나를 돌아봤을 때 난 내가 뭘 하든 즐기지를 못하더라. 내가 원하지 않는 A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B를 하고 있을 때 둘 다 나는 즐기지 못하더라고. 원하지 않는 A를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냥 어차피 할 거 그냥 즐기면서 해도 되잖아. 원하는 B를 할 때도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왜 완벽하지 않지? 이런 등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즐기질 못했지. 요즘에는 즐기려고 하고 있어. 세상은 나쁜 거고 안 좋은 거고 이런 생각으로 살면 세상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 세상은 즐길 거리라고 보면 또 그렇게 보이지. 나는 사실 뉴스를 안 보는데 일부러 안 봐. 그리고 누군가 그런 뉴스를 공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사실 인상 깊게 본 영화나 소설이나 어떤 작품을 봐도 나는 그 여운이 너무 심하게 남아. 그게 꿈에 나올 때도 있고 하루 이틀간 계속 유지될 때도 있고. 근데 그건 어쨌든 허구잖아. 내가 그걸 알고 있잖아. 근데 실제 일어났던 일은 감당이 안 돼. 남들은 그냥 어떻게로 끝나는 일이 나는 1주, 2주 동안 그게 계속 꿈에 나오고 머릿속에 막 플레이되면서 내가 상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상이 자동으로 플레이돼. 그러면서 나는 되게 괴로워하고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뉴스조차 안 보는 사람이 사람을 조심하진 않았더라고. 유튜브에다 올려야겠다 하면서 미래의 나를 위해 조심해야 될 사람 유형 이렇게 좀 구상을 해놓고 아직까지 안 찍은 게 있는데, 가볍게 얘기하자면 항상 관심이 남한테 있는 사람,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
욕하는 사람은 주의 안 두는 게 맞더라. 두 개 다 콜라보 되면 더 최악이지. 계속 남 얘기 그만큼 자기를 안 본다는 거거든, 그 사람은. 그리고 계속 욕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더라고. 뉴스도 안 보는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지 정말 바보 같았어. 아마 내가 나를 안 돌보니까 나에 대한 무지로 그런 어리석음이 발동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아직도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아직도가 아니라 31살에 자아를 제대로 찾아가기 시작했고 32살인 지금도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거의 끄트머리 같지만 그런 푸념이랄까? 미래의 나한테 이걸 남기는 식으로 하는 거라 내 인생이 기대가 돼. 어떤 게 펼쳐질지. 내가 어릴 때 사주를 봤을 때 일단 나는 화개살이 범벅이고 그래서 더 예술을 하면서 표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 덮여있는 꽃이라 표출을 해야 된대 나는. 근데 그거를 표출을 안 하고 내 예술을 나만이 이렇게 간직하고만 있었거든, 그전에는. 근데 한번 그걸 깨려고 계속 표출을 하고 있고 15살쯤에 사주를 봤을 때 너의 13세부터 22세까지 너의 10년은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 15살에. 근데 그 사람 말은 맞았어. 나는 그때 온갖 자해와 자살 시도를 했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23살부터 22살까지도 10대보단 낫지만 죽지 못해 살겠구나.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중요한 거 이거 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야. 어딜 가든 그걸 다 들었어. 진짜. 그리고 그때 나는 뭐지? 얘 나한테 저주하는 건가? 제 인생에 낙은 없는 건가요? 나는 이걸 즐거운 낙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떨어질 낙으로 약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인생은 33살이 되면 확 풀려. 그때 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15살에 나는 나오면서 욕을 했지. 15살인데 33살? 33살? 장난해? 약간 이러면서? 그랬던 내가 지금 33살이 너무 가까이 와 있네. 이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바라는 대로 흘러가는 건 없어.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도 없고. 수민아. 그러니까 놀이터처럼 인생을 바라봐봐. 놀이터에 공유지인 놀이터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항상 서 있는 나무가 잎이 돋고 잎이 떨어지고 가지 위에 눈이 쌓이는 것도 당연한 거고 모든 것은 변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놓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놀이터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내 집 앞마당에서 하는 놀이터, 나의 작은 방에서 여러가지 보드게임으로 하는 그런 놀이터, 그런 놀이터는 내가 정말 자유롭게 성을 쌓을 수 있는 거,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는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조금 더 가볍게 봐봐. 너무 무겁게 보지 말고 놀이하는 거야. 놀이터이고 놀이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무서울 게 없어진다? 그리고 다 이해가 된다? 그렇게 살아봤으면 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유명한 말 있잖아.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너의 정답은 네 안에 있으니까 너는 찾아낼 거야. 어쩌면 이걸 보고 있는 너는 이미 찾아내서 과거의 너를 웃으면서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 하고 싶은 건 난 참 많잖아. 그거를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나는 굳건하고 재련된 검이 되고픈 사람이 아니야. 난 강이 되고 싶어. 흘러가는 대로 가볍게 봐봐. 사랑한다, 수민아. 오늘은 여기까지 남길게. 편집도 가볍게 해봐. 가볍게. 놀이라고 생각해. 놀이에는 시간 제한도 없고 놀이에 빠진 아이에겐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렇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 보렴. 여기까지. 컷!